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은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 또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신차 몇 개 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현지 생산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또 복잡한 정책 변화까지 다 보고 뭔가 판 자체를 바꾸려는 큰 그림이 좀 보여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현대기아의 전략이 굉장히 뭐랄까 입체적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미국 안의 생산기지를 엄청 빠르게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게 눈에 딱 들어오죠. 네, 단순 판매량 늘리는 걸 넘어서 아예 시장 구조에 영향을 주겠다, 뭐 이런 의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쓰고 있나? 이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게 당신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조지아주 전기차 정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죠. 네, HMGMA. 원래 이게 2025년 가동 목표였는데 이걸 작년 10월로 확 앞당겼단 말이죠.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그 배경에는 역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또 몇 가지 요건을 맞춰야 전기차 살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그 보조금이 크죠. 네, 그 보조금 혜택을 진짜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고 결정적으로 움직인 거죠.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으로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는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니까 규모도 상당해요. 와, 50만 대. 아이오닉 5부터 시작해서 곧 나올 그 대형 SUV 아이오닉 9 같은 주력 모델들이 바로 여기서 생산될 예정이고요. IRA 혜택도 혜택이지만 혹시 모를 다른 변수, 예를 들면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나왔던 그 고율 관세, 수입차에 25% 매긴다는 거, 이런 리스크에도 좀 대비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실제로 자료 보니까 올해 초에 미국 공장 생산량이 작년보다 한 14% 늘었고, 특히 관세액이 막 나올 때쯤 4월에는 17.8%나 확 늘었더라고요. 이게 HMGMA 조기 가동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걸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런 관세 폭탄 같은 외부 충격을 좀 줄이고 또 현재 수요 변화에도 더 빨리 대응하려면 결국은 미국 안에서 만드는 게 답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기존에 있던 엘라베마 공장, 또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 HMGMA까지 더하면 연간 100만 대, HMGMA 증설까지 끝나면 최대 120만 대까지도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국 시장에 제대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120만 대면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생산기지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인데 이 부분도 준비하고 있죠.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이 미국에 공장 짓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퍼즐 조각이죠. 이건 역시 IRA의 그 배터리 관련 요건들, 이걸 맞추고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려는 거예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게 목표인데 보조금 혜택은 당연하고 물류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산부터 배터리까지 미국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 이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완결형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때에도 엄청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9 같은 큰 SUV도 나오고 기아 EV5, 심지어 중형 전기 픽업 트럭까지 계획 중이라니 와, 정말 다각적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2025년형 아이오닉5는 주행거리 늘리고 그 테슬라 충전 방식 NACS라고 하죠. 그것까지 넣어서 편의성도 높였고요. 네,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계속 보고 반영하는 거죠. 다양한 소비자층을 잡고 상품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시장 점유율 5.1%, 그리고 새로 뛰어드는 그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는 7% 점유율,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딱 내걸었어요. 오,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여기에 또 하이브리드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라고 하죠.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해줘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차, 이런 모델도 추가할 계획이라는데 이것도 주목할 만해요. 요즘 전기차 수요가 약간 주춤한다, 캐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2024년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 합쳐서 점유율 10% 달성하고 테슬라 다음 2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이끄는 탑티어가 되겠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 2028년까지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8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거고요. 어휴,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예요. 현대차가 얼마나 이 미국 시장에 진심인지 그걸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절대 강자인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하고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전통 강자들, 또 다른 글로벌 업체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여기에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현상이나 아직도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 이런 것도 다 풀어야 할 숙제죠. 확실히 쉽지 않은 도전이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대 기아의 야심찬 전략이 과연 얼마나 먹힐지 앞으로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들의 움직임이 미국 자동차 시장, 더 나아가서 글로벌 전기차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현대 기아는 HMG MDMA 조기 가동으로 현지 생산 능력을 확 키우고 배터리 합작 공장으로 안정적인 공급망도 만들고 또 빠르게 신차내놓고 기술 적용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IRA나 관세 같은 외부 변수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대 기아의 이런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 확대 전략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 싸움을 넘어서요. 앞으로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 구조나 수많은 부품 협력사들로 이루어진 그 공급망 생태계 전체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보면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현지 생산부터 라인업 전략까지 이 움직임들이 뭘 의미하는지 같이 짚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 보니까 두 회사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공격적인 전략을 짜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차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인프라까지 현지화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현지 생산 강화 같아요. 현대차는 체코, 기아는 슬로바키아. 이 공장들을 유럽 전기차 생산 기지로 딱 삼고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물류 비용, 이거 확실히 줄고 효율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혹시 모를 관세 장벽, 이런 통상 환경 변화에도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고요. 또 유럽 소비자들 요구가 계속 변하잖아요. 거기에 훨씬 더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가격 경쟁 심해지는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는요. 이런 현지 생산이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가격 경쟁력. 네. 체코에서는 이미 코나 일렉트릭 만들고 있고 아이오닉 5나 기아 EV4 같은 모델들도 거기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현지 생산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이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무기, 그러니까 자동차 라인업 자체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투트락 전략인데요. 한편으로는 기아 EV3나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유럽에서는 인스터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네요.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소형 보급형 모델로 전기차 대중화를 막 이끌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오닉 5, EV6, EV9 같은 이미 검증된 주력 모델들, 그리고 아이오닉 5N 같은 고성능 모델로 기술 리더십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쭉 가져가려는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전기차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투싼, 코나, 니로 같은 인기 모델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시장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본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봐야죠.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그 캐즘 현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캐즘.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또 유럽의 그 탄소 배출 규제에도 대응하면서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의 과도기를 하이브리드로 좀 현명하게 메우려는 그런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성과라 목표는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목표치가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려서 한 14만 대 정도 그렇게 하고 2035년에는 유럽 판매 차량 전부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기아는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2025년 1분기에 유럽에서 분기 최다인 2만 7천여 대 전기차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20%를 넘겼습니다. 와, 20% 돌파. 여기서 특히 그 기아 EV3 성과가 눈에 띄는데 데이터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2025년 1분기 판매량이 바로 직전 분기보다 153%나 늘어서 그 분기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의 64%를 차지했다고요. 유럽 베스트셀링 EV 5위에도 올랐고, 와. 네, EV3가 세계 올해차 상도 받고 하면서 상품성을 인정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컴팩트 SUV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 요구랑 딱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충분하고 이 삼박자가 제대로 통한 거죠. 이렇게 판매량을 쭉 늘리려면 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충전 편의성, 이게 받쳐져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 이것도 중요하죠. 현대차 그룹이 유럽의 대표적인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 아이오니티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니티가 최대 350kW급,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된 충전 속도로는 거의 제일 빠른 수준을 제공하거든요. 350kW. 네. 이런 인프라 협력이 소비자들의 충전 경험을 개선해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 그리고 국내에서 이펫이라고 자체 초고속 충전 브랜드 운영한 경험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도 유럽 시장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전략과 성과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일부 국가에서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단기적인 변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기아는 이런 환경 속에서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또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킬 다채로운 라인업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유연성까지 확보했죠. 충전 인프라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다각적인 접근으로 유럽 시장 내에서 입지를 아주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거죠. 관건은 역시 경쟁이겠네요.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유럽 터줏대감들의 반격,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차별화된 상품성, 기술력, 그리고 현지 생산을 통한 효율 극대화,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기아는 또 EV4, EV5 같은 신차 계속 내놓고 2025년 하반기부터 슬로바키아 공장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 공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네, 정리하자면 현대기아는 유럽 시장을 잡기 위해서 현지화, 라인업 다변화, 또 하이브리드 병행, 인프라 협력 이런 카드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핵심은 뭐랄까 당장의 시장 수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요구를 잘 충족시키면서도 완전 전동화라는 그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도 꾸준히 내딛는 거,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대기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현지 생산 늘리고 특히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요. 기존 유럽의 강자들, 이들은 과연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까요? 앞으로 정말 치열해질 유럽의 보급형 전기차 시장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전기차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아시다시피 중국인데요. 여기서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전기차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속도가 정말 놀라운 정도입니다. 그렇죠. 중국 토종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판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이 전기차 대전환 속에서 현대차는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2023년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거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 로컬 브랜드 점유율이 56%로 외국 브랜드를 넘어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엔 68%까지 갔어요. 68%요? 와. 네, 10대 중 거의 7대가 이제 중국차라는 건데 이게 그냥 점유율만 바뀐 게 아니라 그렇죠. 소비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맞아요. 자국 브랜드 전기차를 예전에 대안 정도로 봤다면 이제는 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같아요. 성능이나 디자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실에너지차, NEV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주류가 됐어요.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고 지난 3월에는 월간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 51%를 차지했더라고요. 벌써 절반을 넘었군요. 네, 그러니까 가격, 성능, 디자인은 물론이고 이젠 브랜드 이미지까지 자국 전기차를 더 선호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이 가능했을까? 그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핵심 동력을 짚어주고 있어요. 첫째는 역시 압도적인 내수 시장입니다. 아, 그렇죠. 시장 크기가 워낙 크니까. 네, 작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6%, 그러니까 3대 중 2대가 중국에서 팔렸거든요. 이 거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원가를 그냥 확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군요. 둘째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아주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사실 기술 장벽이 꽤 높았잖아요. 네, 따라가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기계적 복잡성은 덜하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해졌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기업들이 강점을 발휘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간 겁니다. 아하. 그리고 셋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원 규모가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09년부터 작년까지 계산해보니 우리 돈으로 약 322조 원. 어마어마하죠. 보조금, 세금 감면,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거의 전방위적이었어요. 322조 원이요? 와.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퍼부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쟁 환경을 만들었어요. 한때 수백 개던 업체들이 이제 100여 개, 곧 50개 정도로 정리될 거라는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강자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 내에 풍부한 인력이나 개발 노하우가 쌓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 경쟁 속에서 단련된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확보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BMW의 소형 전기차 시걸, 이게 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1,100만 원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현대 캐스퍼 전기차가 보조금을 다 받아도 2천만 원대 초반인 걸 생각하면 이건 파격적인 거죠. 와, 가격 차이가 엄청나네요. BYD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부품의 75% 이상을 자체 생산해요. 특히 그 LFP, 리튬 인상철 기반의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걸 자체 개발하면서 원가를 확 낮췄죠. 안전성도 높이고요. 이야, 정말 전방위적인 변화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현대차 그룹이 한때 중국 의존도를 3%까지 확 줄이고 인도나 미국 시장에 집중했던 전략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른바 탈중국 전략.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현명한 선택,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하네요. 맞습니다. 그때 만약 중국에 계속 매달렸다면 폭스바겐이나 GM처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죠. 그렇죠. 덕분에 글로벌 3위 자리도 지켰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어떤 점이죠? 그 신의 한 수 덕분에 위기를 넘겼는데 결국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선 거겠죠. 자료에서도 현대차 임원이 중국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언급이 있었죠. 결국 글로벌 1위를 하려면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중국 전력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 말에 베이징 현대에 약 7,840억 원이라는 꽤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게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840억 원, 그걸로 뭘 하려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공장을 신흥시장 수출 기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지화와 수출 기지화. 구체적으로는요? 일단 내년 하반기에 첫 중국 전용 전기차,
이름이 일렉시오라고 하던데 이걸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걸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6종의 신에너지차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에요. 아, 중국 시장만을 위한 차를 내놓는군요. 네. 그리고 이 차들을 중국 내수뿐 아니라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으로 수출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기아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작년에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거든요. 아, 기아가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파트너십이요? 네. 특히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손을 잡았어요. 2027년까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10종 이상 중국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CATL과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현대차가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은 그룹사나 한국 협력사 위주로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현지 최고 기업과 손을 잡고 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한 겁니다. CATL, 세계 1위 업체와 손잡는 건 물론 큰 힘이 되겠지만요. 동시에 핵심 부품 공급을 특정 중국 업체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위험 부담은 없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명 그런 위험 요인도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중국 시장의 그 속도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단 현지 최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빨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이건 부품 공급망 전략에 대한 현대차의 유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정말 자국 브랜드와 전기차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였다는 게 느껴지네요. 현대차는 한때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서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는 현지화 그리고 수출 기지화 또 강력한 현지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고 세계 최대 시장 재공략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서 전략을 수정하고 특히 CATL 같은 선도 기업과 협력하면서 얻게 될 경험이나 기술적 노하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 얻는 게 있겠죠. 그게 과연 중국 시장을 넘어서 다른 글로벌 시장,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경쟁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중국 재도전이 단순히 점유율 회복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 자체를 어떻게 또 한 번 신화시킬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화의 방향을 주목해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에너지기구 IEE라고 하죠. 거기 최신 보고서를 가지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얘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이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진짜 놀라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올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새 차 4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일 거다 이런 예측 들어보셨어요? IEA 보고서 내용인데 정말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점이 많은데도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정말 꺾일 줄을 모르네요. 이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라기보다는 정말 큰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작년에 벌써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 대 넘었더라고요. 시장 점유율도 처음으로 20% 넘었고요. 근데 올해는 여기서 더 가서 2,000만 대 넘고 전체 자동차 판매의 25% 이상이다. 와, 네, 그렇죠. 심지어 올해 1분기 판매량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이 기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특히 봐야 할 게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회복력 그리고 확산력인데요. 이게 그냥 몇몇 큰 시장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신형국에서도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별로 보면 역시 중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작년에 중국에서 팔린 차의 거의 절반이 전기차였다면서요. 1,100만 대가 넘었다고? 네, 맞아요. 1,100만 대 이상. 이게 근데 불과 2년 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랑 맞먹는다고요? 와, 이건 숫자를 넘어서 그냥 세계 자동차 산업 판도를 바꾸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중국의 이 규모 자체가 글로벌 가격 경쟁이나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 정도 성장해서 점유율 10%를 막 넘었고요.
유럽은 뭐 보조금 축소 같은 그런 정책 변화가 좀 있었는데도 점유율 20%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네요. 네, 이게 각 정부 정책 방향이나 시장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IEA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 비중이 40% 넘을 거라고 본다면서요.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이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예측 뒤에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이 정말 크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가격이요? 네,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제조사들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해졌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없이 팔리는 전기차의 한 3분의 2 이상이 이미 같은 급 내연기관차보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와, 보조금 없이도 더 싸다니. 이건 진짜 큰 변화네요. 근데 아직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초기 구매 비용만 보면 독일에서는 한 20%, 미국에서는 30% 정도 더 비싼 경우가 아직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운영비 이점이에요. 이게 압도적이거든요. 지금 에너지 가격 기준으로 유럽에서 집에서 충전하면 내연기관차 운영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요. 절반이요? 네, 심지어 유가가 뭐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이 장점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고르는 아주 뭐랄까 현실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야, 운용비 절감이 그렇게 크군요. 듣고 보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런 빠른 성장, 가격 경쟁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이 차들을 다 누가 만들고 있나? 이 공급망 얘기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70%요? 네, 작년에만 약 125만 대를 수출했는데 이 물량 상당수가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내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5대 중 1대가 수입차였다는 통계도 있고요. 아,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중국 영향력이 크군요. 그럼 승용차 말고 트럭 시장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비슷한가요? 네, 승용차만큼은 아니지만 전기 트럭 시장도 정말 빠르게 크고 있어요. 작년 판매량이 한 80%나 늘어서 전체 트럭 판매량의 2%에 가까워졌습니다. 80%나 늘었다고요? 네, 여기도 역시 중국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은 중국의 일부 대형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요. 디젤 트럭보다 운영비가 워낙 싸서 초기 구매 비용 차이를 금방 메울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 트럭도 운영비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운송 부문에서도 이 비용 절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 이건 뭐 정말 거침없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신차 4대 중 1대, 2030년에는 40% 이상이 전기차일 거라는 전망이고요. 네. 역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운영비가 싸다는 점. 이게 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트럭 같은 상업용 차량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는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운송이든 상업 운송이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특히 신흥시장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제조업 지형의 변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관계나 세계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데이터나 정책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IEA 웹사이트에 글로벌 EV 데이터 탐색기, 글로벌 EV 정책 탐색기 같은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